어머님, 이번 누나 생일은 청담동에서 변호사랑 의사들 가족만 모여서 해요. 괜히 꾀죄죄하게 오셔서 시골뜨기 티나면 여기 모르니까 그냥 대대 계세요. 아시죠? 유나 사진 예쁘게 남겨야 하는 거. 40년을 바느질해서 아들 변호사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문전박대였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강남 피부과 원장이라며 시골 시어머니를 인생의 5점 취급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이 낡은 보성 한옥과 녹차밭 땅값이 60억이라는 사실을요. 전남 보성의 늦가을은 알싸한 흙내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김영순 씨는 굽어버린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가며 바늘귀를 꿰었습니다. 한 땀 한 땀 고운 비단 위로 붉은 실꽃이 피어났습니다. 7살이 되는 손녀 유나에게 줄 한복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강남 며느리라는 4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영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이번 주 유나 생일 파티 말인데요. 며느리 지우의 목소리는 칼바람처럼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그날 청담동 프라이빗 레스토랑 빌렸거든요. 다들 강남 전문직 부부들만 모이는 자리라. 어머님은 그냥 안 오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허름한 한복 차림도 그렇고 시골에서 온 거 티나면 분위기 망칠 것 같아서요. 선물만 택배로 보내주세요. 영순 씨의 손에서 바늘이 툭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바느질을 하며 아들 도훈을 대형 로펌 변호사로 키워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고생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분위기 망치는 노인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미 차표도 끊어놓고 유나줄 한복도 다 지었는데. 아휴, 어머님. 요즘 애들이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걸 입어요? 그냥 용돈이나 좀 붙여주세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뚜마이너스. 끊긴 전화기 너머로 보성의 적막한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는 멍하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 통지서와 변호사 선서식 사진이 낡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분홍색 치맛감을 만져보았습니다. 허름한 한복 차림이라니. 이걸로 다 자식 공부시킨 건데. 영순 씨는 억울함에 가슴이 울컥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안 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세월이 그녀의 등뼈를 곧게 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순 씨는 정성껏 포장한 한복 상자를 품에 안고 보성 읍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영순 씨의 걸음걸이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눈빛만은 투명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매연을 내뿜으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보성의 녹차밭을 보며 영순 씨는 주머니 속 낡은 통장을 만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3,000평의 땅이 관광지로 개발된다며 부동산업자들이 매일같이 문지방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그 돈보다 아들 가족과 오순도순 밥 한 끼 먹는 게 더 소중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청담동 한복판에서 어떤 모양으로 조각날지 영순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분위기 망친다며 오지 말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영순 씨의 이 고집스러운 걸음은 과연 축복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에 내린 영순 씨는 매캐한 매연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보성 읍내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채색 코트를 입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영순 씨는 품에 안은 한복 상자가 구겨질까봐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갓 돌진한 도훈이를 업고 시장통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을 때도 이토록 팔이 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 새끼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세월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청담동의 레스토랑은 입구부터 위압적이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커다란 유리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네 어머니예요. 우리 손녀 유나 생일이라.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영순 씨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영순 씨의 낡은 자주색 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부부들이 힐끗거리며 영순 씨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라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며느리 지우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8cm가 넘는 아찔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때렸습니다. 지우는 영순 씨를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영순 씨의 팔을 낚아채듯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안쪽에 계신 손님들이 누군지나 알고 이러세요? 레스토랑 바로 옆 찬바람이 들이치는 골목 입구에서 지우는 영순 씨를 거칠게 세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했습니다. 지우야, 그래도 손녀 생일인데 이 옷만 입혀보고 가려고. 이 옷요? 요즘 강남 애들 이런 거 안 입혀요. 사진 찍으면 촌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 시골 사투리. 제 병원 사모님들이 들으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발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지우는 영순 씨가 건네는 한복 상자를 밀쳐버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모서리가 찌그러졌습니다. 영순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도훈이는? 내 아들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면 안 되겠냐? 도훈 씨 지금 VIP들 접대하느라 바빠요. 어머님 계신 거 알면 더 난처해 할 거예요. 여기 카페 쿠폰 드릴 테니까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내려가세요. 택시비 제가 드릴게요. 지우는 명품 가방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영순 씨의 품에 쑤셔 넣듯 찔러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아들 도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한복 상자를 주워 올렸습니다. 상자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바느질을 하며 지켜온 영순 씨의 자부심이 길바닥에 흩뿌려진 낙엽처럼 짓밟혔습니다. 영순 씨는 골목 끝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젖은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꿀렁이며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 아니라 억척스럽게 살아온 한 여자의 분노였습니다. 보성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 영순 씨는 어둠에 잠긴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옷이 촌스럽다고?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영순 씨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아까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대여섯 통 찍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그 땅 사겠다는 건설사에서 계약금 높여서 다시 연락 왔어요.
라는 문자가 깜빡거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날, 그 자식이 탐내는 유일한 재산을 보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영순 씨의 눈에 서늘한 결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성으로 돌아오는 심야버스의 차창 밖은 잉크를 뿌려놓은 듯 어두웠습니다. 영순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찌그러진 한복 상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못 본 척 등을 돌리던 아들의 뒷모습이 차창에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그 사이로 시린 가을바람이 들이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했던가. 영순 씨는 주머니 속 낡은 손수건으로 젖은 상자를 닦아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제 몸을 걸음으로 바쳤는데 정작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자 자신은 그 그늘 아래 발붙일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읍내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정갈하게 빚을부터 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을 열고 제자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5년 전 한복이 배우고 싶다며 서울에서 내려온 은혜는 영순 씨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장 존경하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서울 잘 다녀오셨어요? 유나가 한복 좋아하던가요? 은혜의 천진한 질문에 영순 씨는 대답 대신 마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찌그러진 상자를 본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순 씨는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의 독설보다 아들의 외면이 더 아프다는 고백에 은혜는 자기 일처럼 붕괴하며 영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더는 참지 마세요. 선생님 인생이 그 사람들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을 위해서 사셔야죠. 은혜의 말에 힘을 얻은 영순 씨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중개소 문을 열자마자 박 소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건설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보성 녹차밭 인근 3,000평 예정가보다 10억 더 얹어서 60억에 바로 계약하자는데요. 60억?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바느질해온 영순 씨에게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의 로펌을 세워줄 수도 며느리의 병원을 확장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그 순간 어제 길바닥에 쑤셔 박히던 지폐 몇 장을 떠올렸습니다. 소장님, 그 땅 팔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영순 씨가 서류를 검토하던 그때 공방으로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 도훈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안색이 파랗게 질려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부동산에서 연락받았어요. 그 땅을 왜 지금 팔아요? 조금 더 있으면 재개발 확정돼서 가치가 더 뛴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라 땅값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내 애미가 서울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느냐? 아, 유나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건 저도 알아요. 나중에 제가 잘 타이르면 되잖아요. 근데 땅은 달라요. 그거 제 명의로 넘겨주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제 로펌 파트너 승진 걸린 투자권도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고함에 공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영순 씨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바느질 끝에 남은 것은 굽은 손가락과 오직 돈 앞에만 무릎 꿇는 괴물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도훈아, 이 땅은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긴 거고 내가 40년 바느질해서 지켜온 거다. 이제 내 몫은 없다.
한 평도 물려주지 않을 게다. 영순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공방 벽을 발로 찼습니다. 엄마가 무슨 힘으로요? 두고 보세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을 거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순 씨는 공방 구석에 놓인 붉은 실타래를 보았습니다. 실은 엉키면 풀어낼 수 있지만 사람의 인연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 힘든 법입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애미의 심정은 갈갈이 찢겼지만 영순 씨는 처음으로 김영순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바친 결과가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중한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영순 씨의 손에 들린 인장이 계약서 위로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보성 읍내 부동산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순 씨의 손앞에는 인장이 찍힌 계약서와 6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힌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바늘 끝에 시력을 다 버리고 얻은 대가치고는 참으로 무겁고도 서늘한 무게였습니다. 영순 씨는 40년 전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영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고 울면 등에 업힌 도훈이가 배를 고를까봐 입술을 깨물며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 억척스러움이 오늘 자식이라는 가장 큰 매듭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아들 도훈과 며느리 지우였습니다. 서울에서 보성까지 단숨에 달려온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진짜로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도훈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우 역시 평소에 우아한 척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영순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노인네 망령 부리시는 거밖에 안 돼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 유나 미래가 걸린 재산이라고요.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지우는 영순 씨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청담동에서 영순 씨를 골목으로 밀어내던 그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흔들리는 몸을 추스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 미래? 그 아이 미래에 내 한복은 촌스럽고 나는 창피하다며?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오는 돈은 향기롭더냐? 영순 씨의 말에 지우가 멈칫하더니 이내 표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나요? 어머님이 우리 사회적 지위에 안 맞게 행동하시니까 그랬던 거지. 재산은 별개죠. 유나 아빠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요. 아들 도훈이 영순 씨 앞에 무릎을 척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효에 대한 참회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저 이번에 로펌 지분 인수 안 하면 파트너 승진물 건너가요. 그 돈 있으면 저 강남에서 진짜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다고요. 엄마도 좋잖아요. 아들이 성공하는 거. 예전처럼 저 위해서 한 번만 더 희생해 주시면 안 돼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영순 씨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지겹도록 들어온 말, 그리고 영순 씨 스스로가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이제 족쇄와 다름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무릎 꿇은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머리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남자의 정수리일 뿐이었습니다. 희생이라. 그래, 나는 너를 위해 내 눈과 무릎과 청춘을 다 바쳤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내 아내의 독설 앞에 내 자존심을 버렸고 내 성공 앞에 내 애미의 존재를 지우지 않았느냐? 엄마,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변호사 김도훈으로 살아라. 나는 이제 한복 짓는 김영순으로 살란다. 이 돈 60억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게다. 이미 재단 설립과 사회환원, 그리고 내 노후 자금으로 법적 절차 다 마쳤다. 영순 씨의 선언에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봐. 도훈 씨, 이거 소송해. 한정치산자든 뭐든 신청해서라도 막아야지. 지우의 악다구니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훈 역시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영순 씨를 노려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이제 저 엄마 안 봐요. 손녀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들은 협박하듯 말을 뱉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폭풍처럼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영순 씨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사무실 안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끊어보지 못한 탯줄을 이제야 비로소 제 손으로 잘라낸 기분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읍내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생 남의 옷만 지어주느라 정작 자신은 낡은 외투 한 벌로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영순 씨는 발걸음을 옮겨 읍내에서 가장 큰 가방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시된 가방 중 가장 튼튼하고 좋은 것을 하나 샀습니다. 이제 이 가방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영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성공도 며느리의 인정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영순 씨는 공방으로 돌아와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야, 제주도에 알아봐 달라던 그 실버타운. 계약 진행해 다오. 나 이제 받아보면서 내 옷 좀 지어보련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나서야 얻게 된 60억의 평화. 여러분은 만약 평생을 바친 자식과 전 재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결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영순 씨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보성역 열차 소리와 함께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바다는 보성의 녹차밭과는 또 다른 푸른빛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실버타운 발코니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6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고 자식과의 인연을 정리한 지 벌써 석 달. 처음에는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영순 씨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타인의 옷이 아닌 내 자신의 인생을 지어보라고 말입니다. 영순 씨는 더 이상 아침마다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돋보기를 쓰고 제자 은혜가 보내준 한복 도안을 살핍니다. 영순 씨는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을 떼어 전통 한복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의 힘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며느리와 달리 영순 씨는 돈의 힘으로 잊혀가는 아름다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실버타운 면회실에 아들 도훈과 며느리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석 달 사이 도훈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로펌 지분 인수에 실패하고 파트너 승진에서도 밀려났다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지우 역시 화려하던 강남 사모님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게 손톱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거예요? 저 피부가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유나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고요. 도훈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애미 김영수는 청담동 그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도훈아, 내가 너를 변호사로 만든 건 내가 남들 위에 서서 잘난 척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되길 바랐던 거지.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라. 내 도움은 여기까지다. 어머님, 그래도 유나는 보셔야죠. 유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얼마나 우는데요. 지우가 마지막 수단인 양 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순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청담동 길바닥에서 찌그러졌던, 하지만 영순 씨가 밤새 정성껏 다시 다듬고 수선한 그 분홍색 아동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에게는 이 옷을 전해주거라. 할머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영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영순 씨의 등 뒤로 지우의 악다구니와 도운의 탄식이 들려왔지만 영순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40년간 굽어있던 어깨가 비로소 활짝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영순 씨는 실버타운 옥상 정원에서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들 자식 걱정, 돈 걱정 한 보따리씩 안고 온 이들이었지만 영순 씨가 직접 우려낸 보성 녹차 한 잔에 시름을 덜어냈습니다. 김 여사, 한복솜 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소문났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베네 저고리 하나만 지어주면 안 될까? 옆방 순자 할머니의 농담에 영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영순 씨의 손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떨며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쁨과 이웃의 미소를 위해 부드럽게 움직일 뿐입니다. 자식이라는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 부모의 심장을 찌를 때 우리는 그 나무를 베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나무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만의 햇살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영순 씨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라는 고운 비단 위에 가장 아름다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영순 씨의 통쾌한 반격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영순 씨처럼 자식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말 못하고 소갈이하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닌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순 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